당신 지금 누구랑 통화하는 거예요? 남편 휴대폰에서 김 부장이라는 이름을 봤습니다. 하지만 문자 내용은 남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뭐 입을까? 검은색 원피스 입어 예뻐 보일 거야. 27년 결혼 생활, 파킨슨병 시어머니. 5년간 극진히 모시면서도 남편은 저를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남편 회사 찾아갔다가 사무실에서 본 사람, 제 절친 오수진이었어요. 둘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마누라는 바보라 눈치도 못 채.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알아서 깨는 거예요. 55세 윤혜진, 27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힘든 5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파킨슨병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이불을 걷고 일어나 복도로 나섰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벌써 일어나 계셨습니다. 75세 시어머니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을 떨고 계셨어요. 파킨슨병 증상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가가서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죠. 시어머니를 부축해 화장실로 모셨어요. 용변을 보시는 동안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5년 전만 해도 혼자 하시던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제 손을 거쳐야 했어요. 다 보셨어요? 씻겨드릴게요. 따뜻한 물로 시어머니를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30분이 걸렸어요. 시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주무세요.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었습니다. 냄비에 불을 올리면서 시계를 봤어요. 5시 20분이었습니다. 남편 최태수는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7시에 일어날 겁니다. 그때까지 시어머니 아침 식사, 약 챙기기, 남편 아침상 준비를 다 끝내야 했어요. 밥이 끓는 동안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 나물, 된장찌개. 시어머니는 부드러운 음식만 드실 수 있었어요. 죽을 따로 끓여야 했습니다. 6시가 되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식탁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쥐어드렸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드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떠먹여드렸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요.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삼키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절반쯤 드시고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배불러. 됐어. 조금만 더 드세요. 기운 나셔야죠. 아니야. 괜찮아. 며느리 고마워. 시어머니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파킨슨병은 목소리까지 앗아가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 약을 챙겼습니다. 아침에만 5알이었어요. 물과 함께 드시게 도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침대에 눕혔어요. TV를 켜드리고 리모컨을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편히 쉬세요. 제가 설거지하고 올게요. 부엌으로 돌아와 그릇을 씻었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아직 6시 40분인데 벌써 지쳐 있었어요. 7시가 되자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오더니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 줘. 2마디였어요. 인사도 없었습니다. 잘 잤어? 고마워 같은 말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졌어요. 상을 차려드렸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아침 드셨어. 약도 드셨고. 그래. 남편은 그게 다였어요. 본인 어머니인데 안부 한마디뿐이었습니다. 5분 만에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어요. 구두를 신으면서 던지듯 말했습니다. 오늘 늦을 거야. 또요? 어제도 11시에 들어왔잖아요. 회사 일이 바빠.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은 몰라. 빈둥거린다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루 12시간씩 시어머니 돌보는데 빈둥거린다니요. 나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는데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누가 시켜서 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남편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7년을 함께 살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TV를 보고 계셨어요. 어머님, 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며느리야, 너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한테는 내색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구박하신 적 없으셨어요. 며느리 대신 딸이라고 부르셨고 명절에도 쉬어라, 내가 할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병에 걸렸는데 제가 안 모시면 누가 모시겠어요. 남편은 요양원 보내자고 했었습니다. 5년 전 시어머니가 파킨슨 진단을 받았을 때였어요. 요양원 알아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안 돼. 끝까지 집에서 모실 거야. 내가 할 수 있겠어? 매일 돌봐야 해. 할 수 있어. 내가 책임질게. 그때 제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파킨슨병은 점점 악화됐고 시어머니는 거의 모든 일상에서 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식사, 화장실, 옷 갈아입기, 씻기, 약 먹이기, 병원 가기. 하루 12시간 이상을 시어머니와 함께 보냈어요. 오전 10시쯤 시어머니가 또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부축해서 모셨어요. 용변을 보시고 씻겨드리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다시 30분이 걸렸어요. 점심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또 밥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하루에 4끼를 드셨습니다. 조금씩 자주 드셔야 했거든요. 오후 2시쯤 시어머니를 낮잠 재우고 저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깐 쉬고 싶었어요. 하지만 5분도 못 쉬었습니다. 빨래를 돌려야 했고 저녁 준비도 해야 했고 시어머니 약도 다시 챙겨야 했어요.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어깨도 뻐근했습니다. 55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오후 내내 집안일을 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시어머니를 깨워 저녁을 드렸어요. 또 떠먹여 드리고 약을 챙기고 씻겨 드렸습니다. 8시쯤 되어서야 시어머니를 재울 수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도 늦어. 12시쯤 들어갈 듯. 또 늦는다는 겁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은 요즘 일주일에 5-6번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항상 회사 일이라고만 했어요. 무슨 일인지 누구를 만나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는 계속됐어요.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고 어떤 날은 자정이 넘기도 했습니다. 오늘 뭐 했어? 물어봐도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회사 일, 현장 미팅, 거래처 사람들. 더 이상 묻지 않게 됐습니다. 물어봤자 짜증만 나니까요.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에 옷을 넣고 있었습니다. 남편 와이셔츠를 집어드는 순간 코끝에 낯선 냄새가 스쳤어요. 향수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진한 꽃향기였어요.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향수를 거의 안 쓰거든요. 시어머니 돌보느라 향수 바를 여유도 없었고요. 셔츠를 코에 가까이 대고 다시 맡아봤습니다. 분명한 여자 향수 냄새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멈췄어요. 아니야. 회사 여직원이랑 엘리베이터 같이 탔을 수도 있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셔츠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어요. 하지만 찝찝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 바지 주머니를 확인하다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어요. 강남 청담동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날짜는 지난주 수요일 저녁 8시. 금액은 38만 원이었어요. 스테이크 2인분, 와인 1병, 디저트. 2인분이라고요? 남편은 그날 거래처 미팅이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건 미팅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싼 식사였고 메뉴도 연인들이 먹을 법한 것들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요. 그냥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따져 물으면 또 싸움만 날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졌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10시쯤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온 날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저녁은? 먹었어. 남편은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제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저기, 지난주 수요일에 어디 갔었어? 남편이 멈칫했어요.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거래처 미팅 갔다고 했잖아. 어디 거래처?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자꾸 캐묻냐고.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이런 거 신경이나 쓰네.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요? 화내는 거 아니야. 바쁜 사람한테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라는 거지.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집에 있을 때도 핸드폰만 들여다봤고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서 받았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회사 사람이라고만 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이었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랑 문자해요? 제가 물었어요. 회사 김 부장. 남편은 핸드폰 화면을 재빨리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김 부장이요? 응. 무슨 일로? 업무 얘기. 토요일에도 업무 얘기를 해요? 급한 거 있으면 해야지. 남편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 부장이라는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는데 왜 그렇게 숨기려고 할까요? 다음 주 화요일이었어요. 시어머니 병원 정기검진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예약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병원을 나오니 오후 12시 30분쯤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우리 아들 회사 근처 아니야? 네, 여기서 10분 거리예요. 점심때니까 들러서 밥 같이 먹자. 오랜만에 아들 얼굴 보고 싶네.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남편은 바빠서 거의 집에 없었거든요. 저도 남편 얼굴이 보고 싶긴 했습니다. 요즘 제대로 대화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그럼 가볼까요? 좋아. 가자. 택시를 타고 남편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는 강남에 있는 1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건설 회사였습니다. 남편이 20년 전에 창업한 회사였고 지금은 직원이 30명쯤 되는 중소기업이었어요. 건물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 회사가 7층 전체를 쓰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회사 입구가 보였어요. 유리문에 태수건설이라는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사모님, 어서 오세요. 어머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계시죠? 네, 사장실에 계세요. 그런데 비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춘 것 같았어요. 사장실로 가려는데 비서가 제 앞을 막았어요. 사모님, 지금 사장님이 손님하고 계세요. 손님이요? 누구요? 그게. 비서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들어가 볼게요. 시어머니 손을 잡고 사장실 문 앞에 섰어요. 노크를 하려는 순간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였어요. 남편 목소리였고 상대는 여자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안에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혜진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왜 왔어? 연락도 없이. 어머님 병원 갔다가 근처라서요.
점심 같이 드시려고. 남편 뒤로 사장실 안이 보였어요. 소파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오수진이었습니다. 제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30년 지기 절친이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이가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혜진아. 웬일이야? 나야말로 웬일이야? 내가 여기 왜 있어? 아, 나 부동산 일하잖아. 투자 건으로 태수 오빠한테 좋은 정보 드리러 왔어. 수진이는 3년 전에 이혼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가끔 연락하며 지냈었죠. 그런데 남편 사장실에 있다니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지금 바빠. 점심은 다음에 먹자. 어머니 모시고 먼저 가.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수진이 앞에서 저를 쫓아내는 거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안으로 들어오려 하셨어요. 아들아, 엄마다.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뵐게요. 남편은 시어머니도 막았습니다. 본인 어머니한테도 차갑게 대했어요. 수진이가 일어나서 가방을 챙겼어요. 괜찮아요, 태수 씨. 저는 이만 갈게요. 투자건은 천천히 검토해 보세요. 혜진아, 나중에 연락할게. 수진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지나갔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고 진한 꽃향기였습니다. 남편 셔츠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어요. 수진이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팔을 놓았어요. 어머니 모시고 가. 나 바빠. 점심은 혼자 드세요. 저희는 먼저 갈게요. 시어머니 손을 잡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민망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 아들놈이 요새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며느리한테 너무 차갑게 구는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님. 바빠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고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이와 남편이 사장실에 단둘이 있었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투자 건으로 만났다고 했지만 왜 그렇게 당황한 표였을까요? 그리고 그 향수 냄새. 분명 수진이가 뿌린 향수였어요. 남편 셔츠에서도 똑같은 냄새가 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약을 드셔야 했어요. 어머님, 식사 준비할게요. 응, 그래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밥을 데웠어요. 손은 움직이는데 정신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수저를 놓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저를 줍고 다시 씻었어요. 진정하자.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점심을 차려서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어머님은 천천히 수저를 드셨습니다. 파킨슨병 때문에 손이 떨려서 식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옆에서 지켜보며 국물이 흘리지 않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약을 드셨어요. 방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낮잠 주무세요. 응. 고맙다, 며느리야.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우셨어요. 이불을 덮어드리고 나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거실로 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물어봐야 할까요? 오빠랑 무슨 사이야?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을 수는 없었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문자 알림이 왔어요. 수진이었습니다. 혜진아, 아까는 미안. 갑자기 가서 놀랐지? 태수 오빠한테 투자건 소개해 드리려고 갔었어. 오해하지 마. 문자를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오해하지 말라고요? 오해할 만한 일이 있다는 뜻인가요? 답장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녁 7시가 됐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8시, 9시가 지났어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저녁 식사를 챙겨드리고 약을 드렸어요.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잠자리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10시가 넘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만 쳐다볼 뿐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11시 30분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구두를 벗고 거실로 왔습니다. 저녁 먹었어? 제가 물었어요. 먹었어. 밖에서. 남편은 짧게 대답하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불렀어요. 여보. 남편이 멈춰 섰어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왜? 오늘 회사에서. 그 일 때문에 할 말 있어? 남편이 돌아봤어요.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수진이 말이야. 수진이가 왜 사장실에 있었어? 투자 건으로 왔다고 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놀란 표였어? 나도 수진이도. 놀란 표정? 당신이 갑자기 와서 그렇지. 연락도 안 하고.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투자 건이면 회의실에서 하지 왜 사장실에서 단둘이 있었어? 회의실이 다 차 있었어. 그래서 사장실에서 얘기한 거야. 뭐가 문제야?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문제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수진이 향수 냄새가 당신 셔츠에서도 났었거든.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지난주에 빨래하다가 당신 셔츠에서 향수 냄새 맡았어. 오늘 수진이한테서 똑같은 냄새가 났고.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 여직원들 향수 냄새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똑같은 냄새였어. 분명히.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지금 나한테 바람 피운다는 소리야? 확인하는 거야. 미쳤구나. 당신 요새 정말 이상해.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쓸데없는 의심이나 하고. 남편은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가 깰까봐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요. 어머님 주무시잖아. 그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남편은 침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하고 없었어요. 어제보다 더 일찍 나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를 깨워드리고 아침 준비를 도와드렸어요. 식사를 챙겨드리고 약을 드렸습니다. 오전 일과를 마치고 잠시 쉬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혜진아, 나야. 어제 문자 못 봤어? 답장이 없길래. 봤어. 그냥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 혹시 오해하는 거 아니야? 나랑 태수 오빠 아무 사이도 아니야. 진짜 투자건으로 만난 거야. 그래. 알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아, 우리 30년 친구잖아. 내가 너한테 그럴 리 없어. 나 알잖아. 응. 알아. 그럼 됐어. 나 바빠서 이만 끊을게. 혜진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0년 친구라고 했어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청소를 하다가 침실 서랍장을 열었어요. 남편 양말을 정리하려고요. 서랍을 여는데 뭔가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종이였어요. 꺼내봤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날짜는 지난달 26일, 금액은 89만 원이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영수증을 자세히 봤습니다. 체크인 시간은 오후 7시, 체크아웃은 다음 날 오전 11시였어요. 하룻밤을 묵은 거였습니다. 그날이 언제였죠? 지난달 26일. 제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날 남편은 지방 출장 간다고 했었습니다. 부산 현장 미팅이라고 했어요.
다음 날 점심쯤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은 강남 호텔이었어요. 부산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서랍을 더 뒤져봤습니다. 다른 영수증도 있었어요. 같은 호텔, 같은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날짜는 지난달 12일, 그 전달 28일 3장의 영수증이 나왔어요. 모두 하룻밤씩 묵은 기록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수증을 움켜쥐고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 수 없어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27년을 함께 살았어요. 결혼하고 남편을 믿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배신당한 거였습니다. 영수증을 들고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7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야. 정신을 차렸어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네, 어머님. 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좀 도와줄래? 네, 어머님. 시어머니 팔을 잡고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화장실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용변을 보시고 다시 침대로 모셨습니다. 물 한 잔 갖다 드리고 나왔어요. 거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남편은 오늘도 늦게 들어올 거였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남편 핸드폰에 김 부장이라고 저장된 번호. 혹시 그게 수진이는 아닐까요? 남편은 저한테 회사 김 부장이라고 말했었어요. 하지만 회사에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나요? 제가 아는 한 없었습니다. 남편 회사는 직원이 30명 정도였어요. 부장급은 2명뿐이었고 성은 이 씨와 박 씨였습니다. 김 씨 성을 가진 부장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김 부장은 누구일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침실로 갔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서둘러 나가면서 핸드폰 충전기를 놓고 갔었어요. 침대 옆 탁자에 있었습니다. 혹시 핸드폰도 놓고 갔을까요? 서랍을 열어봤어요. 없었습니다. 옷장을 뒤져봤어요. 재킷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역시 없었어요. 남편은 핸드폰을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잠잘 때도 베개 밑에 넣고 잤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방을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회사 홈페이지였어요. 직원 소개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김 씨 성을 가진 부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남편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직원 소개 페이지로 들어갔어요. 사진과 이름, 직급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 명씩 확인했어요. 김 씨 성을 가진 직원이 있었습니다. 김현수 대리, 김민지 사원, 김태양 과장. 하지만 김 부장은 없었어요. 역시 김 부장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김 부장은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 부장은 수진이었어요. 남편이 수진이 전화번호를 김 부장이라고 저장해 둔 거였습니다. 저한테 들킬까 봐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했던 친구였습니다. 결혼식 때 들러리도 서줬고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줬던 친구였어요. 수진이가 이혼했을 때도 제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밤새 전화 통화하며 울음을 받아줬어요. 이혼 후 부동산 일 시작할 때도 응원해줬습니다. 그런 친구가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운 거였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12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불을 켰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왜 안 자고 있어?
기다렸어요. 당신이랑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 남편은 구두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표정이 경계하는 듯 했어요. 이리 와서 앉아요.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와 마주 봤어요. 뭔데? 빨리 얘기해. 피곤하거든.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3장의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뭐야? 당신이 더 잘 알겠죠? 호텔 영수증이에요. 지난달 26일, 12일, 그 전달 28일. 3번이나 같은 호텔에서 묵었더라고요. 남편이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당신 서랍에서 나왔어요. 오늘 청소하다가 발견했죠. 남편은 영수증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문질렀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뭐야? 설명해봐요. 왜 호텔에 3번이나 묵었어요? 26일엔 부산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대답 안 할 거예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쉬려고.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혼자 쉬고 싶었어. 그래서 호텔에 간 거야. 혼자요? 그럼 혼자 간 거예요? 그래. 혼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하지만 시선을 피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혼자라면 왜 스위트룸을 예약했을까요? 89만 원이나 하는 방을요. 혼자 쉬려면 일반 객실도 충분했을 텐데요. 그리고 하룻밤을 묵을 이유도 없었어요. 집이 30분 거리였으니까요. 거짓말하지 마요. 혼자 간 게 아니잖아요. 아니야. 혼자 갔어.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자꾸 의심하는 거야? 미칠 것 같아서 혼자 쉬러 간 거라니까. 그럼 김 부장은 누구예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당신 핸드폰에 김 부장이라고 저장된 사람. 회사에 김 부장 없던데요. 홈페이지 확인해 봤어요. 김씨 성가진 부장 없더라고요.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 부장은 수진이죠? 제 친구 오수진. 당신이 수진이 전화번호를 김 부장이라고 저장해 둔 거죠. 들킬까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미쳤어? 수진이가 왜 나와? 미친 게 누구예요? 나예요. 당신이에요? 증거가 다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무슨 증거? 호텔 영수증, 당신 셔츠에 묻은 향수 냄새, 회사 사장실에서 수진이랑 단둘이 있던 거. 다 증거예요. 남편이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미치겠네. 정말 미치겠어. 당신이 매일 이렇게 의심하고 캐물으니까 집에 있기 싫은 거야. 그래서 밖에서 자는 거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조용히 해요. 어머님 주무시잖아요. 어머니. 맨날 어머니 타령이야. 당신은 맨날 우리 엄마만 생각하지 나는 생각 안 하잖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일어났어요. 마주 섰습니다. 당신 생각 안 한다고요? 27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며 살았어요. 시어머니 5년째 모시고 집안일하고 당신 회사 일도 도와줬어요. 그런데 당신 생각 안 한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인정해요. 수진이랑 바람 피운 거 맞죠? 남편이 침묵했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었어요. 1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목소리가 작았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인정한 거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언제부터예요? 6개월 전부터.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6개월이나 됐다고요? 수진이가 이혼하고 힘들어할 때 위로해줬어. 그러다 보니 자꾸 만나게 됐고. 그렇게 된 거야. 남편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위로해줬다고요? 그래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니까.
미안하면 다해요. 27년을 함께 살았는데 시어머니 5년째 모시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도 이해해봐. 나도 힘들었어. 집에 오면 맨날 우울한 분위기고 엄마 간병하느라 당신은 지쳐있고 나도 위로받고 싶었어. 이해하라고요? 제가 왜 이해해야 해요? 잘못한 건 당신인데.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생각해봐야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남편과 같은 방에서 잘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잤습니다. 아니, 잔 게 아니라 누워만 있었어요.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해야 할까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 됐어요. 일어나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깨워드려야 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깨워드렸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응. 며느리야. 화장실 다녀오시고 세수하세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화장실에 갔어요. 세수를 도와드리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거실로 나와 아침 준비를 했어요. 죽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손은 움직이는데 정신은 딴 데가 있었어요.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한 거였어요. 거실로 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시선을 피했어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구두를 신었어요. 그리고 나가려다 멈칫했습니다. 돌아봤어요.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 있었어요. 손에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으니까요. 눈물을 닦고 죽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시어머니께 갖다 드렸어요. 어머님 드세요. 응. 고맙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수저를 드셨습니다. 저도 앉아서 죽을 떠먹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어요. TV를 켜드렸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응. 며느리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그냥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요새 이상하지? 너한테 잘못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 며느리야.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문자를 보내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다 알아. 태수랑 6개월째라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30년 친구였잖아.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문자가 갔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답장이 왔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서 얘기하자고요? 뭘 얘기한다는 걸까요? 변명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화가 났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송했습니다.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소파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 수 없어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였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계속 울렸습니다.
5번, 10번 계속 전화가 왔어요. 짜증이 났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뭐야?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혜진아, 제발 만나줘.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혜진아, 나 정말 미안해. 태수 오빠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야? 30년 친구가 그럴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혜진아.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 번호를 차단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시어머니 식사를 준비했어요. 밥을 차려드리고 약을 챙겼습니다. 식사를 도와드리고 방으로 모셨어요. 낮잠을 주무시게 했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27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배신당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기로요.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었어요. 재산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27년 동안 모은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남편 회사는 중소기업이었지만 꾸준히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15년 전에 건물을 하나 샀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이었어요. 당시 가격이 18억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아마 40억 원은 될 거예요. 그 건물은 공동명의였습니다. 남편과 제 이름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이혼하면 절반은 제 몫이었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파일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서류를 찾았어요.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었습니다. 꺼내서 봤어요. 소유자 란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최태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분명 공동 명의로 했었는데요. 15년 전 건물을 살 때 남편이 말했었어요. 당신 이름도 넣을게. 우리 함께 산 거니까. 그래서 공동 명의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 단독 명의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봤어요. 발급일자를 확인했습니다. 2주 전이었어요. 최근에 뽑은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변경 이력을 봤어요. 3개월 전에 명의가 변경됐더라고요. 공동 명의에서 단독 명의로요. 숨이 멎었습니다. 3개월 전이면 수진이와 바람 피우던 시기였어요. 남편이 제 이름을 뺀 거였습니다. 몰래요. 더 찾아봤습니다. 다른 서류들을 뒤졌어요. 명의 변경 서류가 나왔습니다. 제 동의서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서명은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필체가 달랐어요. 위조였습니다. 남편이 제 서명을 위조해서 명의를 변경한 거였어요. 40억 원짜리 건물을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재산까지 빼돌린 거였어요. 이혼하기 전에 미리 준비한 거였습니다. 제가 재산 분할을 못 받도록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움켜쥐고 울었어요. 27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당하다니요. 너무 비참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오늘 늦어. 저녁 먹지 마. 어디 가는데요? 회사 일. 거짓말하지 마요. 수진이 만나러 가는 거죠? 남편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수진이 만나러 간다. 솔직하게 말하네요. 이제 숨길 것도 없나 봐요. 미안해. 그것밖에 할 말 없어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건물 명의를 왜 당신 단독으로 바꿨어요?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서재에서 등기부등본 봤어요. 3개월 전에 바꿨더라고요. 제 동의서도 위조하고요.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길고 긴 침묵이었습니다. 이혼하려고 미리 준비한 거죠? 제가 재산 분할 못 받게요. 그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는데. 서명 위조는 범죄예요. 알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혜진아, 진정해.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요.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건물 절반 받을 거고 위조 서류는 고소할 거예요. 혜진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서류를 챙겼습니다. 사진으로 찍었어요. 증거를 남겼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했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야. 정신을 차렸어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네, 어머님. 방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물 좀 갖다 줄래? 네, 어머님.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어요. 갖다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을 드시고 저를 봤어요. 며느리야,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얼굴이 왜 그래? 울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어? 말해봐. 나한테는 말할 수 있잖아. 눈물이 또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 모시지 못해서요. 무슨 소리야? 너만큼 잘 모시는 며느리가 어딨어. 27년 동안 고생만 시켰네. 미안하다,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깨워드리고 아침 식사를 챙겼어요. 남편은 어젯밤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수진이 집에서 잤겠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이혼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시어머니 식사를 도와드리고 약을 챙겼습니다. 방으로 모시고 TV를 켜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잠깐 외출해야 해요. 이 시간 정도면 돌아올게요. 응, 다녀와. 조심해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에 서류를 챙겼어요. 건물 등기부등본, 위조된 동의서, 호텔 영수증 사진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둔 로펌이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로펌에 도착했어요. 20층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12층에서 내렸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접수대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분이세요? 네, 10시에 정혜린 변호사님 예약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윤혜진이요. 네, 확인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직원이 불렀어요. 윤혜진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어요. 안녕하세요. 정혜린 변호사입니다. 앉으세요. 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이혼 상담하러 왔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재산도 몰래 빼돌렸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27년 됐다는 것, 시어머니를 5년째 모시고 있다는 것, 6개월 전부터 남편이 제 친구 오수진과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3개월 전에 건물 명의를 몰래 바꿨다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가 들으며 노트에 메모했어요. 증거는 있으세요? 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위조된 동의서, 호텔 영수증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예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할 수 있어요? 네. 동의 없이 서명을 위조했으니 범죄예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재산 분할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 서류는 무효니까 원래대로 공동명의로 봐야 해요.
건물 가치의 절반은 받으실 수 있어요. 숨이 편해졌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불륜 증거는 더 있으세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호텔 영수증 말고요.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같은 거요. 남편 핸드폰을 못 봤어요. 항상 들고 다녀서요. 제 친구 오수진이 인정은 했어요. 문자로. 그 문자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이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여줬어요. 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 변호사가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되나요? 네. 불륜을 인정한 내용이니까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해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불륜 기간, 혼인 기간, 재산 상태를 고려해서 정해져요.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예요. 남편 재산이 많으니 1억 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았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시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합의 이혼이면 더 빨리 끝나고요. 합의가 될까요? 남편이 응할까요? 재산 문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건물 절반을 내놔야 하니까요. 하지만 사문서 위조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하면 협상 카드가 돼요. 형사 처벌이 두려우면 합의 이혼에 응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우선 남편한테 이혼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그리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요구 조건을 제시하세요. 협상이 안 되면 소송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내용 증명 보내드릴 수 있어요. 변호사 통해서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세요. 변호사가 노트북에 타이핑했습니다. 그럼 의뢰인님 요구 조건을 정리할게요. 첫째, 이혼. 둘째, 건물 공동명의 복구 및 절반 분할. 건물 가치가 40억 원이면 20억 원 받으시는 거예요. 셋째, 위자료 1억 원. 이 정도로 진행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상담이 끝났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했어요. 착수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제 통장에 있던 돈으로 냈어요. 27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로펌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따가웠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2시였습니다. 이 시간이 걸렸어요. 집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다녀왔어요, 어머님. 응. 어디 갔다 왔어? 잠깐 볼일 보러요.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점심을 준비했어요. 밥을 차려드리고 약을 챙겼습니다. 식사를 도와드리고 방으로 모셨어요. 낮잠을 주무시게 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남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 얘기 좀 하자. 읽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변호사 통해서 통보될 거였으니까요. 내용 증명은 내일쯤 남편한테 도착할 거예요. 그때 알게 되겠죠. 제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저녁 7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구두를 벗고 거실로 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마주 앉았습니다. 혜진아,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제발 들어봐. 나도 잘못했어. 인정해. 하지만 우리 27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걸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바람 피우고 재산 빼돌리고 서명 위조한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수진이랑도 끝낼게. 너무 늦었어요.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요. 내일쯤 내용 증명 받을 거예요. 이혼 소송 준비 중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혼 소송이라고? 진짜 그럴 거야? 네. 진심이에요. 건물 절반 20억 원이랑 위자료 1억 원 받을 거예요. 그리고 서명 위조 건으로 형사고소도 할 수 있대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혜진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수진이랑 완전히 끝낼게. 너무 늦었어요. 이미 결심했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두 손을 모았어요. 제발. 27년을 생각해서. 우리 엄마도 생각해봐. 엄마는 당신만 의지하잖아. 어머님은 제가 계속 모실 거예요. 이혼해도 모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하고는 끝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으니까요. 일어나요. 보기 싫어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어요.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혜진님, 내용 증명 발송했어요. 내일쯤 남편분이 받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형사 고소장도 준비해뒀어요. 남편분이 협상 안 하면 바로 제출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그날 밤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 받았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알아요.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네.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20억이나 내놓으라고. 회사 운영 자금도 필요한데 어떻게 20억을 구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요. 제 몫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에요. 바람 피우고 재산 빼돌린 사람이.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집에 거의 오지 않았어요. 가끔 들러서 옷만 챙겨갔습니다. 아마 수진이 집에 있는 것 같았어요.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끝난 사이였으니까요. 시어머니만 잘 모시면 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파킨슨병이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손떨림이 심해졌고 걷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약을 좀 더 강하게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물리치료도 병행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약을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께 약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물리치료도 받으셔야 해요. 응. 알았어. 고맙다, 며느리야. 넌 참 착하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어머님,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2주가 지났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윤혜진님, 남편분 측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요. 협상하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요? 네. 20억은 너무 많으니까 10억으로 합의하자고 하던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돼요. 20억 다 받을 거예요. 제 권리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할게요. 그리고 형사 고소 준비도 계속할게요. 압박 카드로 쓰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협상을 시도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제 몫을 다 받을 거였습니다. 며칠 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습니다. 뭐야? 혜진아, 제발 좀 생각해봐. 20억은 진짜 힘들어. 10억으로 합의하자. 싫어요. 20억 아니면 소송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형사고소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도 잘못 없어? 27년 동안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집안일이랑 엄마 간병한 게 다야. 나는 밖에서 돈 벌었어. 회사 운영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제가 뭘 해준 게 없다고요?
27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5년째 모시고 집안일 다 하면서 살았는데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 그것도 일이긴 하지. 하지만 돈은 내가 번 거잖아. 건물도 내 돈으로 산 거고. 공동명의는 형식상 해준 거였어. 원래 내 거야. 형식상이었다고요? 그럼 왜 제 동의 없이 명의를 바꿨어요? 서명을 위조하고요? 그건 말이 막혔나 봐요. 남편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법대로 하죠. 소송으로 갈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27년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소송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법원에 갔어요.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갔어요. 남편도 와 있었습니다. 옆에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다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네. 저와 남편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문제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네요. 원고 측은 건물 절반인 20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 측은 10억 원 선에서 합의하자고 하네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 입장은 변함없어요. 20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는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합니다. 20억 원을 한꺼번에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10억 원 선에서 합의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고 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건물은 공동명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명의를 변경한 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예요.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원고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20억 원은 건물 가치의 절반으로 적정합니다. 조정위원이 남편을 봤어요. 피고 측은 명예 변경 과정에서 원고 동의를 받지 않으신 거 맞죠?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럼 원고 주장이 타당하네요. 재산 분할은 20억 원이 적정해 보입니다. 위자료도 불륜 사실이 명확하니 1억 원은 합당합니다. 조정위원이 결론을 내렸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회사를 접어야 해요. 운영 자금이 없어요. 그건 피고 분이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불륜과 서명 위조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조정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결국 합의가 됐습니다. 이혼 조정 조서가 작성됐어요. 남편은 90일 이내에 20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을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다녀왔어요, 어머님. 응. 어디 갔다 왔어? 잠깐 볼일 봤어요.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차려드리고 약을 챙겼어요. 식사를 도와드리고 방으로 모셨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남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조서 받았어. 90일 안에 돈 마련할게. 그리고 짐 빼러 내일 갈게. 읽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27년의 결혼 생활이 끝난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후련해서였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약속대로 돈을 보내왔어요. 20억 원과 위자료 1억 원, 총 21억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입금됐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확인했습니다. 정말 들어와 있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7년의 대가였어요.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회사도 정리한다고 했어요. 운영 자금이 없어서요. 수진이와 함께 어디론가 떠난다고 했습니다.
상관없었어요. 이제 남편은 남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와 상의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사 가는 게 어때요? 어디로? 제주도요. 거기서 작은 카페 하나 차리고 싶어요. 어머님도 따뜻한 곳에서 요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며느리야, 내가 좋은 대로 해라. 나는 내가 있으면 어디든 좋아. 한 달 후 제주도로 이사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을 샀어요. 5억 원이었습니다. 2층 단독주택이었어요. 1층은 카페로 꾸미고 2층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밝고 따뜻한 느낌으로 꾸몄습니다. 큰 창문을 내서 바다가 보이게 했어요. 테이블 5개를 놓았습니다. 카운터를 설치하고 커피 머신을 들였어요. 2층은 시어머니 방과 제 방으로 나눴습니다. 시어머니 방은 1층과 가까운 곳으로 했어요. 화장실도 넓게 만들었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요. 인테리어가 끝났습니다. 한 달이 걸렸어요. 카페 간판을 달았습니다. 혜진이네라고 썼어요. 제 이름을 딴 거였습니다.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첫날은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2~3명 정도 왔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알려지면 됐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카페는 조금씩 소문이 났어요. 바다가 보이는 예쁜 카페라고요.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자주 왔어요. 커피 맛있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시어머니도 가끔 1층 카페로 내려오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창가에 앉아 바다를 보셨습니다. 며느리야, 여긴 정말 좋구나. 공기도 맑고 경치도 아름답고. 그렇죠, 어머님?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시어머니가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카페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했어요. 점심에는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오후에는 다시 카페 일을 했습니다. 바쁘지만 즐거웠어요. 제 일이었으니까요.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녁에는 2층에 올라가 시어머니와 함께 TV를 봤어요. 가끔 산책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휠체어를 밀고 바닷가를 걸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고맙다. 너 때문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게 됐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힘이 나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제법 안정됐어요. 손님도 많아졌고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생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남은 돈은 저축했어요. 시어머니 병원비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제주도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손떨림이 덜해졌습니다.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았어요. 걷기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휠체어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나 요새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에요, 어머님. 계속 좋아지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카페에 손님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커피를 내려드렸어요. 남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커피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남자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혼자 운영하세요? 네.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데요. 혹시 커피 납품 가능하세요? 저희 게스트하우스 손님들한테 드릴 커피가 필요해서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남자는 커피를 다 마시고 나갔어요. 명함을 받습니다. 새로운 기회였어요. 게스트하우스에 커피를 납품하면 수입이 더 늘어날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응. 밥을 차려드렸어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 커피 납품할 수도 있대요. 그래? 잘 됐구나. 우리 며느리 대단해.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에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56세의 새 인생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제주도에서 제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갈 거예요. 행복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카페 혜진이네는 제주도에서 소문난 맛집이 됐어요. 게스트하우스 3곳에 커피를 납품하고 있었고 월 수입은 8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리치료 덕분에 지팡이를 짚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가끔 카페 1층에 내려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손님들은 시어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좋아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카페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벚꽃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우리 참 행복하지? 네, 어머님. 정말 행복해요. 과거의 고통은 지나갔고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57세, 늦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이 작은 카페에서 바다를 보며 살아갈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내 것을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었습니다.